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2 제13, 12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12주 수업하고 그 다음에 13주 수업은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14주는 나중에 이제 보강 형태로 수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근데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의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연대 채무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내일 보강 형태로 해서 동영상을 또 하나 올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일 그 보증채무에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또 더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증채무에 관련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12주 수업이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추가적으로 보강 형태로 해서 13주 수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시험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동 불법행위자 1인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의 면제를 받은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도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래 그 공동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부진정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상 이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실의 비율에 따라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자, 여러분들 이행의 청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절대적 효력이 있죠. 따라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해서 이행의 청구를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모든 연대채무자한테 미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재산을 압류한 경우 경매를 신청한 건데요. 재산을 압류했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자체가 압류이기 때문에 그렇죠. 1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압류의 경우에는 경매를 신청했다고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행을 청구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그 압류한 것 자체가 그 최고의 효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을 청구한 최고의 효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압류 자체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 같은 경우에는 그 압류한 채무자의 시효만 중단된다 이렇게 설명이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대상 판결을 보면은 요 해당 판결이 2001-2840 판결인데요. 대판입니다. 대판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에는 압류라고 하는 거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다라고 그 판결에서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압류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경매를 신청한 것 자체는 뭘로 취급될 수 있냐? 최고를 하는 거로 취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행을 청구하는 걸 최고라고 얘기하죠. 이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니까 이 최고로서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최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나 압류나 가압류 같은 걸 해야지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경매를 신청한 다음에 다른 연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그러면은 시효가 중단된다.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은 최고를 한 때, 즉 압류를 한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헷갈리기 쉬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나와 있는 지문에 따라서
연대채무자 1인의 재산을 압류했을 때 그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은 그 재산을 압류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다만 그 압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최고의 효력은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진정 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채무를 대등에게서 상계하였다면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자, 원래 상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에서는 절대적 효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판례가 변경돼서 이제는 상계도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공동 불법 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에 대해서 불가분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4번. 수인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 의무는 불가분 채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6번. 연대채무자 1인에게 발생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6번 틀린 말이고요. 잠깐만.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X를 다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면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2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공동 불법행위자, 여러분들 이게 OX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내용은 맞게 설명하고 이 OX를 잘못 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잘못 표시된 거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7번. 공동 불법행위자 1인의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할 경우 손해를 배상한 공동 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비록 그 부진정 연대채무로 부담하는 갑과 을이 있는데 이제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한 갑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을이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에는 갑의 그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 할지라도 을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번은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7번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를 상속한 경우에 이건 이제 혼동인 거죠. 혼동인 경우인데 채권자를 상속한 경우에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한다. 자, 연대채무가 부담 부분에 한해서 이런 혼동 같은 경우에는 부담 부분에 한해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8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9번입니다. 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한 경우에 상계한 금액 전부에 대해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은 소멸한다. 채무는 소멸한다. 자, 상계 같은 경우,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 절대적인 효력이 있죠. 뭐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에도 절대적인 효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9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10번입니다.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경우에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변제를 하면 부담 부분을 넘지 않는 변제를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0번은 틀린 거고요. 다만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도 부진정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 부진정 연대의 경우에도 아까 1번에서 본 것처럼 과실의 비율에 따라서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 경우에는 분담 부분을 넘는 부분을 변제해야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진정 연대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뜻이죠. 자, 출석 시험 살펴봤고요. 수업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수당사자 시공채무 관계는 상당히 좀 복잡하죠. 이렇게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비슷비슷한데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막 구분이 돼서 서로 다르면은 조금 뭐 암기하기나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교과서를 잘 읽어보고 이론적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주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문제집을 좀 풀어보는 방법으로
이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는 공부하는 게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딱딱 찍어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이제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좀 쉽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문장들을 익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더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수업 자료로 제공된 것 중에 이렇게 불가분 채무가 뭐 상대적 효력이 있느냐 절대적 효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냐 없냐, 또는 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한 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걸 표를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표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암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이 동그라미가 어디가 있는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비교를 할 때 이 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씩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할 채권 관계와 불가분 채권 관계인데요. 이제 분할 채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로 나누어서 사람만큼 채무자만큼 채권자만큼 나눠서 채권액이 귀속되고 채권이 귀속되거나 또는 채무가 귀속되는 그런 형태를 분할 채권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수 당사자 채권 채무 관계의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은 또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은 분할 채권 채무 관계가 원칙적인 모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분할 채권 채무 관계 이해는 뭐 당연히 뭐 이런 경우 원칙적인 경우니까 이런 뭐 매도인의 매매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 수인의 매도인이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의 구상 의무 이런 경우 특히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동 불법행위자의 구상 의무 볼 텐데 공동 불법행위자가 여러 명 있었을 경우에 그때 1인이 채무 1인이 변제했을 때 그 구상 의무는 분할 채권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 뭐 이런 경우도 뭐 예를 들면 1억짜리 채권인데 이 중에 5천만 원을 양도했다 라고 한다면은 5천만 원을 양도했다라고 하면은 뭐 각자 이제 그 양수인이 5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양도인도 5천만 원의 채권을 갖게 되는 그런 분할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자, 분할 채권 채무 관계 효력은 뭐 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자 독립적인 채권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분 채권 채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가 있죠. 이제 반대급부가 불가분인 경우에는 급부도 불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질상 불가분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갑과 을이 있는데 이 자동차가 이렇게 있을 때 자동차를 팔았을 때 뭐 병한테 자동차를 팔았다. 그때 갑과 을이 자동차를 인도해야 되는 의무 인도 의무. 갑과 을이 자동차를 인도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그 갑과 을의 의무는 불가분 채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차의 반쪽은 갑이 인도하고 차의 반쪽은 을이 인도하고 뭐 이런 건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불가분 채권 채무가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병으로부터 갑과 을이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도 이건 이제 불가분 채권을 갑과 을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동차 한 대를 병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이제 갑과 을이 서로 나눠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한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불가분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과 을이 불가분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불가분 채권 채무는 성질상 발생할 수 있고요. 또는 당사자가 의사로 원래 불가분이 아니 가분이지만은 불가분 채권 채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불가분 채권 채무의 효력 한번 볼게요. 불가분 채권의 효력, 채권 관계의 효력을 볼게요. 한번 지금 설명했듯이 이제 이 갑과 을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이 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자동차를 매수를 했는데
병이 이제 자동차를 인도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근데 그 갑과 을은 자동차를 인도받을 권리, 채권을 취득하지만은 그 채권은 불가분 채권이 되겠죠. 자, 그래서 불가분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단독으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고, 갑도 병에게, 을도 병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라 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병도 각 채무자를 위해서, 모든 채무자를 위해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각 채권자한테 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절대적 효력 부분 살펴볼게요. 이행 청구의 효력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은 시효 중단, 그 다음에 이행 지체의 효력이 발생. 여러분들 이제 이행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행 청구라고 하는 건 최고라고 얘기를 하죠.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은 최고니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죠. 다만 이행 청구 최고의 시효 중단 효력은 어떤 게 있어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라든지 그런 걸 하면은 최고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최고 자체도 시효 중단 효력은 있는 거니까요. 시효 중단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행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변제기 이제 그 정함이 없는 경우에 변제기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을 최고하게 되면은 다음 날로부터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이행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 시효 중단과 그다음에 이행 지체의 책임 효과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청구가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행 지체 모든 채권자에 대해서 이행 지체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병의 이행지체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와 변제 제공이 있는데요.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제 제공 같은 경우에는 변제 제공은 이행 제공이라고도 얘기하죠. 변제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상태를 변제 제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변제 수량만 있으면 바로 변제가 일어나는 상태를 변제 제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변제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으니까 이행 지체 책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변제 제공을 했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채권자 지체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행 청구 상대적 효력이 있다,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효 중단과 이행 지체의 효력이 절대적 효력 또는 상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요. 변제 제공이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행 지체 책임을 면한다든지 채권자 지체 상대방을 채권자 지체에 빠지게 한다든지 그런 점에서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행의 청구와 그 다음에 변제나 변제 제공 공탁도 변제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것 이외의 나머지 사유들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즉, 을이 병하고 예를 들면 을이 병하고 자동차 대신에 다른 걸 주기로 했다. 부동산을 주기로 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것은 병과 을 사이에 상대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자동차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절대적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럼 갑이 자동차 받을 권리를 을이 처분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있기 때문에 을과 병 사이에 만약에 경계계약 다른 거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갑의 병에 대한 자동차 인도 채권이 소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계라든지 경계, 면제, 혼동, 소멸시 완성, 효력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나 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연대 채권자들, 갑과 을이 연대 채권자들인데 연대 채권자 한 명이 병에 대해서 채무의 면제를 해줄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분급받았을 이익, 이제 나중에 이제 급부가 이루어져 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인도가 됐으면은 그럼 이 자동차로부터 이제 갑과 을이 채권자니까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갑이 채무를 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이 없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갑한테 분급되어야 될 이익을 병한테 분급한다. 이제
갑이 병한테 채무를 면제해 줬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병도 어떤 채무 면제 이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병에게 채무를 면제해 줬을 경우에는 갑한테 분급되어야 되는 이익이 채무자한테 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불가분 채무 관계인데요. 불가분 채무 관계의 경우에는 이제 바꿔서 역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병이라고 할까요? 그냥 여전히 매수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과 을이 이제 매도인인 겁니다. 매도인으로서 자동차를 이제 갑과 을이 병한테 판 거예요. 매도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갑도 을도 뭐 서로 반반씩 나눠서 이행할 수 없는 거니까 갑이 모든 채무자를 위해서 이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도 모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각 채무자는 모든 채무자를 위해서 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절대적 효력 같은 경우에는 변제 제공.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부분은 공탁, 대물변제 같은 경우도 여기 절대적 효력이 있죠. 왜 그럴까요? 병과 갑 사이에 대물변제 합의가 있었다. 이거는 자동차를 주는 것 대신에 이제 갑이 다른 거를 주겠다라고 을한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채권의 만족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병은 채권의 만족을 얻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이제 불가분 채무자인 을도 자신의 채무가 면책된다 하더라도 뭐 불이익할 것도 전혀 없죠. 아까 이제 불가분 채권 관계하고 다른 거는 불가분 채권 관계에서는 이제 을과 병이 만약에 그 대물변제를 했다. 그럼 원래 갑이 받고자 했던 자동차를 받는 채무가 실현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급부의 내용이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대물변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가분 채무 관계에서는 대물변제도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외의 나머지 사유들, 뭐 상계나 면제, 경계, 혼동, 소멸시 완성 등 뭐 이런 것들 뭐 이제 상대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이행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불가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행의 청구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불가분 채무 관계에서는 절대적 효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학설의 대립은 있어요. 불가분 채무의 경우에도 이행의 청구가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면제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채권자가 한 사람을 면제시킨 거죠. 예를 들면 갑에게 이제 얘는 더 이상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면제를 해줬을 경우에는 면제받은 채무자의 부담 부분의 가액의 상환을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갑과 을이 그 불가분 채무자로서 자동차를 인도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걸 위해서 갑도 을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겠죠. 그런데 만약 병이 갑의 불가분 채무를 면제해버리면은 갑은 걸 부담하지 않겠죠. 따라서 그 갑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병이 부담해야 되겠죠. 채무를 면제해준 병이 부담해야 될 테니까 을은 병에게 그 면제로 인해서 면제받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될 가액 부분을 병한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불가분 채권 채무 관계인데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연대 채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채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가 채무 전부에 대해서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그러한 채무를 연대채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채권자는 각각의 연대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연대채무가 성립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상사채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35조, 민법 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사의 업무 혜택와 연대채무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연대채무가 발생을 하는데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내부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연대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대의 면제, 연대를 면제한다는 얘기는 이제 연대채무자가 있으면은 각자 연대채무자들이 모든 채무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연대를 면제하게 되면은 이제 갑 1, 갑 2, 갑 3이 을에 대해서 이제 연대채무, 이게 연대채무자인데요. 연대채무자인데 모든 채무 전액을 다 이행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연대를 면제해주면은 각자 이제 그 연대에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걸 면제해주면은 갑 1과 갑 2, 갑 3은 분할 채권 채무 관계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할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느냐 상대적 효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먼저 이행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행의 청구에는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행의 청구를 하게 되면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리는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행 청구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고요. 변제와 변제 제공, 뭐 변제도 그렇고요. 변제 제공을 했을 경우에, 즉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을 때, 이행 제공을 했을 때 상대방이 채권자 지체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 효력은 모든 채무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물 변제도 마찬가지고요. 상계, 공탁, 경계 이런 경우에도 다 이제 그 절대적 효력이 있고요. 특히 상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대채무자 1인이 을에 대해서 이제 자동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연대채무자 1인은 자동채권을 갖고 있다면은 을이 이제 갑1, 갑2, 갑3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연대채권, 연대채무, 그러니까 이제 갑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자체를 상계할 수 있죠. 갑1이. 근데 갑1이 상계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상계를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갑2와 갑3의 채무도 소멸을 할 텐데 상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부담 부분의 범위 내에서 즉 갑1의 부담 부분의 범위 내에서 갑1이 부담하고 있는 부담 부분의 범위 내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제, 혼동, 소멸시효. 자, 이 면제, 혼동,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출제에 의해서, 즉 돈을 직접 내서 채무가 소멸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면제나 혼동,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분담 범위 내에서만 절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 1이 채무를 면제받았다. 또는 혼동돼서 갑 1과 을이 혼동이 돼서 채무가 소멸했다. 또는 갑 1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해서 다른 연대 채무자들의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갑 1이 부담하기로 했던 그 부담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갑 2와 갑 3에 대해서도 채무 면제 효과가 채무 소멸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의 연대 채무를 갑 1, 갑 2, 갑 3이 부담하고 있는데 을이 갑 1에 대해서 채무의 면제를 해주었거나 또는 을이 갑 1에 대한 채권, 이제 연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거나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각자 3분의 1씩의 분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채무는 소멸하고 갑 2와 갑 3은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담 부분 내에서만 절대적 효력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요것만 따로 또 떼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자, 상대적 효력 있는 거 아까 이제 출석 시험에서 나왔죠. 계약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연대 채무자 1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대 채무자들은 그냥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뭐 예를 들어 갑 1, 갑 2, 갑 3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뭐 갑 1이 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연대 채무자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여전히 갑 2와 갑 3만 채무 전액에 대해서 연대 채무 전체 연대 채무를 이제 연대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 채무자 1인의 이행 지체. 연대 채무자 1인이 이행을 지체한 것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대 상대적 효력밖에 없는데, 자, 근데 이제 요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기한이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행지체에 빠져요? 상대방이 최고를 한 때부터, 최고 시점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죠. 최고를 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최고라고 하는 거는, 즉 이행의 청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떤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행의 청구라고 하는 것은 그 연대채무에서 이행의 청구라고 하는 건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1인의 채무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했을 경우에 시효가 중단되는 것, 뭐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는 것, 이거는 절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해서 이행 청구를 해서 이행 지체에 빠지게 하는 거는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경우에 상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연대채무자들의 채무가 다 변제기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연대채무자의 변제기가 달랐을 때 한 사람이 이행 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다른 채무자도 이행 지체에 빠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확정 기한부 채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까 이행지체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절대적 효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행 청구로 인해서 연대 채무자들을 지체에 빠뜨리는 것, 그거는 이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 그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한 사람한테 갖췄다고 해서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도 상대적 효력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연대 채무자 1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이제 병이 갑 1에 대해서만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그 확정 판결의 내용도 역시 상대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추심 명령 및 전부 명령.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병이 됐어요? 네. 연대채무자 병의 채권자가 이제 병의 채권자 정의 이제 갑 1에 대해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해서 추심 명령 및 전부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추심 명령 및 전부 명령 그 해당 연대채무자 갑 1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게 됩니다. 자, 녹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겠지만은 지금 녹화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연대채무자 1인을 상대로 해서 제3채무자가 추심 및 전부명령을 받으면 해당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갑 1이 있고 아까 설명하다가 지워졌는데 갑 3이 있었을 경우에 연대채무자가, 그러니까 이제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을에 대해서 이제 그 을의 연대 채무자인 병이, 그러니까 을의 채권자인 병이 이제 갑 1에 대해서 제3채무자를 갑 1로 해가지고 추심이나 또는 전부 명령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갑 1이 추심금이나 전부금을 지급해야 될 텐데, 그런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의 효력은 갑 2나 갑 3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갑 2는 을한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갑 1은 병한테 전부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이중으로 지급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결과적으로 갑 1과 갑 2 사이에 구상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로 처리가 돼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구상권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은 사전 통지나 사후 통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상 관계인데요. 이제 내부적으로 분담 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면책을 한 경우에 그때 이제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면제나 소멸시효 완성이라든지 혼동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출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담부 이런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아까 부담 부분의 범위 내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 부분에 따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3번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부담 부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제 각각 부담하는 이제 각각이 1,000만 원씩을 이 부담할 때 3천만 원을 연대채무로 부담하는데 부담 부분이 3분의 1씩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인 경우에 이제 갑 1이 뭐 900만 원을 변제했다. 그러니까 연대 자신의 분담 부분을 넘지 않는 부분을 변제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자신이 300만 원 부담하고 갑 2와 갑 3에게 300만 원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 부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지와 사후 통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사전 통지가 없었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변제자한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안에서 갑 3이 있고 을이 있는데요. 이제 갑 1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을한테 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3천만 원을 변제를 했어요. 그런데 갑 2는 사실 을한테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어요. 2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갑 2는 을한테 대한 3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상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 1이 3천만 원을 지급해 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상계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을은 갑 2는 갑 1에게 1,000만 원의 구상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는 이제 상계할 수 있었는데 이 2천만 원의 채권은 살아 있으면서 오히려 1,000만 원을 이제 갑 1한테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 2천만 원의 채권을 이제 상계를 통해서 없앨 수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 2가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갑 2가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갑 1한테 귀속이 됩니다. 즉 2천만 원의 채권 중에서 1,000만 원이 갑 1한테 귀속이 돼서 갑 1은 이제 오히려 을한테 1,000만 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갑 1은 갑 2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변제자한테 대항할 수 있고, 상계의 경우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이 부담 부분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에게 이전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갑 1한테 이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후 통지가 없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사후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먼저 하고 변제했을 경우에 이제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갑 1이 이제 사후 이제 변제를 한 다음에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근데 또 이제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을이 이제 사전 통지라고 이제 갑 2가 사전 통지를 하고 을한테 변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일단 갑 1은 먼저 변제를 했으니까 구상권을 취득을 하고 갑 3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 2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은 일단 갑 2 같은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변제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 1은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경우에는 이제 갑 1과 갑 2 사이에서는 이제 그 갑 1이 변제했다라는 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갑 1은 갑 2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오히려 이 경우에는 갑 2가 갑 1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채권액을 3천만 원이라고 한번 아까 계속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분담 부분을 3분의 1씩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얘도 3천만 원을 변제하고 갑 2도 3천만 원을 변제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오히려 갑 1은 갑 2는 갑 1에게 1,000만 원의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 3에 대해서는 갑 1이 1,000만 원의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을은 6천만 원을 변제받은 거니까
6천만 원 변제받은 거니까 3천만 원을 초과해서 변제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되느냐? 지금 갑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 2로부터 구상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갑 2에게 오히려 구상을 해줬으니까 2천만 원의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 1은 을한테 2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 2는 자신이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갑 3한테 이제 구상을 받지 못했죠. 1천만 원을 이제 구상을 받지 못한 거니까 갑 2는 이제 부당이득을 취한 을을 상대로 해서 1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사후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변제한 변제자 같은 경우에는 구상 의무가 없고 오히려 제1변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는 제1 이제 먼저 변제한 사람만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변제자는 구상 의무가 없지만은 채권 없으면 이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갑 1도 이제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갑 2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변제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변제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변제가 유효하고요. 이 첫 번째 변제자가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갑 2는 비채 변제를 한 거니까, 즉 채무가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변제한 거니까 갑 2는 을에게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 통지와 사후 통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 는 이제 구상 관계에서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자와 다른 채무자가 분담 부분에 비례해서 분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갑 3이 무자력인 경우에 갑 1은 갑 3한테 1천만 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갑 1이 3천만 원을 변제했을 경우에 이제 1천만 원씩을 구상할 수 있는데 갑 2에게 1천만 원, 갑 3에게 1천만 원을 구상할 수 있는데 갑 3이 무자력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갑 3이 부담해야 될 1천만 원의 그 금액은 분담 부분에 한해서 갑 1과 갑 2가 자신의 비율 범위 내로, 그러니까 1대1이니까 결과적으로 갑 1이 500만 원을 더 부담하고 갑 2가 500만 원을 더 부담하는 식으로 되니까요. 그러니까 갑 1이 결과적으로 갑 2에게 1000만 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500만 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구상권자와 다른 채무자가 분담 부분에 비례해서 그 무자력인 부분, 채권자의 채무를 이제 연대 채무자의 구상 부분을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연대의 면제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면제한 채무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데요. 연대의 면제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연대의 면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채권자 한 명이, 채무자 한 명이 갑 1, 갑 2, 갑 3 각자 연대에서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 연대에서 부담하는 거를 이제 그 빼준 거죠. 그러면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갑 3한테 연대의 면제가 됐으니까 이제 갑 3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그때 이제 갑 1이 연대 채무 전체를 변제했을 경우에 그럴 때 연대가 면제된 사람이 부담해야 될 그 부담 부분은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상권 행사할 때 채권자가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대 면제의 경우에 구상권에 관한 문제의 처리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연대 채무까지의 설명이었고요. 잠깐 쉬었다가 부분적 연대 채무하고 그 다음에 판례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부진적 연대채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진적 연대채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의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에서 피용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라든지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그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지 채무를 부담하는 그런 관계를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행 보조자가 불법행위를 했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이행 보조자를 사용한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역시 부진정 연대채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것과 이사 개인,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기관 개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역시 부진정 연대채무가 성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책임 무능력자 책임에 있어서 그 법정 감독자와 대리 감독자 사이, 대리 감독자가 둘 다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그때도 역시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부진정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가 특히 강조되기 때문에 절대적 효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제하고 공탁하고 대물 변제하고 상계의 경우에만 절대적 효력이 있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상계 같은 경우에는 옛날 판결은 상계의 경우에도 절대적 효력이 없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상계의 효력까지는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권자의 보호가 훨씬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구상에 관한 통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내부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변제를 할 경우에도 그 구상에 관한 통지 의무라든지 사전 통지 의무, 사후 통지 의무 같은 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잘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들이 서로 채권액이 다른 경우, 채무액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갑 1이 있고, 갑 2가 있고, 갑 3이 있는데, 이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할지라도, 뭐 이제 이 갑은 7천만 원에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갑 2도 5천만 원, 그 다음에 갑 3도 5천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은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갑 1만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갑 1이 뭐 3천만 원을 변제했다. 3천만 원을 변제했을 때 그러면은 갑 2도 갑 3도 3천만 원 면제 효력을 갖느냐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채무액이 다른 경우에 더 많은 채무액을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했을 경우에 그때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갑 1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만큼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공동으로 5천만 원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서 3천만 원이 변제가 이제 채무 소멸효과가 발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갑 1이 부담하고 있는 것부터 먼저 채무 소멸효과가 발생하고 그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 면책이 일어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 3천만 원 중에서 갑 1이 부담하고 있는, 단독으로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먼저 충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1천만 원이 되겠죠. 이 초과하는 부분이 갑 1과 갑 2, 갑 3의 채무에게 충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갑 1도 4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요. 갑 2도 4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고, 갑 3도 4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런 결과를 이제 외측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밖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변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점에서 외측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고, 나중에 이제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외측설 판결을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진정 채무연대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외측설을 취하고 있었는데,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외측설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 판결이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에도 외측설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판결을 한 그런 판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상관계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원칙적으로 구상 의무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과실 비율이 있었을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이제 과실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해야지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진연대채무의 경우에는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을 한 경우에만, 그 부담 부분을 넘는 변제를 한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부진적 연대채무자가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구상 의무는 분할 채권 관계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갑 1이, 갑 2가, 갑 3이 이제 과실 비율이 3분의 2씩이라고 얘기할게요. 연대채무랑 비슷하게 설명을 할게요. 근데 갑 1이 이제 3천만 원을 변제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2천만 원, 자기가 부담하는 1천만 원 뺀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상권을 각각 2천만 원씩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즉, 갑 2와 갑 3이 2천만 원에 대한 그 구상 의무에 대해서 부진적 연대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갑 2와 갑 3이 각각 1천만 원씩 분할 채무를 부담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판례는 구상권을 행사할 때는, 그럴 때는 갑 2와 갑 3이 구상 의무에 대해서도 이제 원래의 채무가 부진적 연대 채무라고 해서 갑 2와 갑 3에 대한 구상 의무도 이제 갑 2와 갑 3이 해야 될 구상 의무, 이제 구상금을 갑 1한테 지급해야 될 의무도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갑 2와 갑 3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그 각자 분할 채권 관계가 들어가서 1천만 원씩의 구상 의무를 부담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공동 불법행위자 1인의 채무가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즉 갑 1이 변제를 했는데요. 근데 그 변제를 할 때 갑 3에 대한 채무가, 이제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이게 이제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더 이상 갑 3은 이행할 의무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지만은 갑 1이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갑 1은 여전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동불법행위자 갑 3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결 내용들, 판례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들 한번 쭉 볼게요. 첫 번째 판결은 이제 불가분 채권 관계, 분할 채권 채무 관계인데, 이제 분할 채권 관계죠. 우리 민법상의 기본적인 원칙은 분할 채권 관계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분할 채권 관계로 봐야 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채권 관계와 상계인데요. 분할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제 분할 채권자 누구에 대해서도 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이 채권자이고 을이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병이 제3채무자예요. 근데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제 을의 채권자인 갑이 이제 을에 대한 채권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이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액 중에서 1천만 원만큼을 전부 명령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1천만 원 전부금 채권을 취득하는데 1천만 원의 전부금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갑 1은 1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갑은 1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고, 을은 2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이래서 이제 갑과 을이 3천만 원의 채권에 대해서 분할 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2천만 원의 채권, 1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에 이제 분할 채권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병이 만약에 을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반대 채권, 자동 채권을 갖고 있었다면은 병은 상계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전부터 갖고 있는 채권이고, 그 다음에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그러니까 이제 을이
갑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3천만 원의 채권보다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같다면은 상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이 만약에 상기할 수 있는 경우라면은 병은 뭐 을에 대한 채권 2천만 원의 채권에 대해 자,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다시 녹음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네요. 네.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그래서 이제 분할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채무자는 어느 채권자에 대해서도 상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비슷하게 또 성립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아까랑 비슷한 사안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3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을이 그 중에서 갑에게 1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1천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그때 갑과 을은 이제 분할 채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여러분들 채권 양도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갑은 이제 을에 대해서 반대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자동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을에 대해서도 상계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갑에 대해서도 상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 채권 관계와 상계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제 그 채무자는 어느 채권자에 대해서도 상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 불법행위자의 구상 채무가 분할 채무인지 여부, 아까 얘기했었죠. 그 부진적 연대 책임을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들이 1인이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이제 공동 불법행위자들,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자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때 구상 의무는 나머지 부진적 연대 채무자들이 부진적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분할 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부진적 연대 채무자들이 부진적 연대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나중에 구상 의무조차도 부진적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번 판결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판결은 조합 채무와 분할 채무인데요.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채무를 부담할 때 조합원들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분할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당사자들이 이제 연대에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또는 그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채무가 상행위로서 비롯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조합원들 전체가 연대 채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은 그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거나 또는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채무가 돼서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조합 채무와 연대 채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합 채무와 분할 채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분 채권 채무 관계인데요. 이것도 이제 계약금을 이제 공동 매수인이 반환할 때 그것이 이제 불가분 채무냐 아니면은 분할 채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게 분할 채무일 수도 있고 불가분 채무일 수도 있지만은 원칙에 따른다면은 원칙은 분할 채무니까 만약에 그걸 불가분 채무라고 보려면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원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원심은 이제 공동 매수인이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공동 매수인의 반환 의무를 부진적 연대 채무로 불가분 채무로 봤어요. 그럼 불가분 채무로 보려면은 그것이 왜 불가분 채무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 설시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문제에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모습이 분할 채권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대 채무 경우의 판결을 볼게요. 6번 판결입니다. 이 6번 판결은 여러분들 아까 여기 우리 이론 설명 볼 때 봤던 이 외측설 있잖아요. 이 외측설이 연대 채무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013년 판결이니까 그 연대 채무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2013년부터 외측설을 취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갑 1과 갑 2가 연대 채무자로서 부담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갑 1은 7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고 갑 2는 5천만 원의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 연대 채무를 부담하는데 연대 채무자들 사이의 부담 부분이 조금 다른 거죠. 즉 갑 2가 조금 더 많은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갑 1이
3천만 원을 변제했다면은 이 3천만 원은 공동 전액 공동 면책될 것인가, 아니면은 갑 1이 부담하는 부분에 먼저 충당이 되고 남는 범위 내에서 공동 면책을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외측설을 취하고 있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갑 1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변제 충당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의 면책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2천만 원이 먼저 변제 충당이 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공동으로 이제 면책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갑 1도 갑 2도 4천만 원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연대채무에서의 외측설을 취한 그런 판결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판결 같은 경우인데요. 7번 판결은 변제자 대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변제자 대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갑 1의 채무자가 있고 갑 2가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이 채권자인데요. 이제 을은 X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저당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갑 1과 갑 2는 2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갑 2는 갑 1에 대해서 2천만 원, 그 다음에 갑 2에 대해서 2천만 원의 채권을 연대 채무 관계니까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갑 1이 이제 2천만 원을 을한테 변제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2천만 원을 변제했고 갑 1과 갑 2의 부담 부분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갑 1은 어떻게 하겠어요? 갑 2에 대해서 1천만 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1천만 원의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갑 1이 갑 2에게 1천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변제자는 을이 갖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게 됩니다. 즉, 을이 갖고 있던 갑 2에 대해서 갖고 있던 권리, 2천만 원의 채권, 그게 소멸하는 게 아니고요. 2천만 원의 그 연대채무자에서 갖고 있던 채권 플러스 그 다음에 을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 을이 갖고 있던 권리가 그대로 이제 2천만 원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연대채무자가 여러 명이니까 1천만 원의 채권이 되겠네요. 이 권리가 그대로 을이 갑 1한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갑 1은 을이 갖고 있던 채권에 대해서 이제 갑 2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게 되니까 채권자가 갑 2에 대해서 갖고 있던 권리가 이제 갑 1한테 이전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 1은 자신의 구상권을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연대채무자 상호 간에는 이제 변제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판결의 내용입니다. 항상 이 변제자 대위라고 하는 거는 구상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부진정 연대채무에서는 상계가 절대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니었는데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상계도 절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8번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판결인데요. 9번 판결은 아까 우리가 연대채무에서 살펴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외측설 판결을 취한 그런 판결인 겁니다. 그래서 부진정 연대채무자가 서로 다른 이제 채무액을 부담할 경우에 더 많은 채무액을 부담하는 사람이 변제했을 경우에는 그 자신이 고유하게 부담하는 더 많이 부담하는 부분부터 먼저 변제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공동 면책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요 9번 판결의 내용인 겁니다. 이건 2018년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2018년도에는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에도 외측설을 취한 판결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채무자 1인의 변제와 통지. 자, 부진정 연대채무 같은 경우에는 상호 공동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관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간에 사전 통지를 하거나 사후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없게 되고요.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자 중에 1인이 먼저 변제를 했으면은 그 변제가 유효하고요. 두 번째 변제한 사람은 통지 의무와 상관없이 비체 변제가 되겠죠.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겠죠. 채권자한테 부당이득 받는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부진정 연대채무의 구상관계와 통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판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중간에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두 번 정도가 끊겼다가 다시
녹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녹화한 부분이 일정 부분 날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약간 전체적인 흐름이 말끔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이제 13주 보강 수업 보증채무에 관련된 부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